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6회째 사주실관 공부입니다. 신자진 수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본 강의하기에 앞서서 신자진 수국뿐만 아니라 인호술, 해묘미, 사유축, 금국에 관한 제반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계절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신월이나 인월, 해월, 사월 이 기운들은 계절의 끝자락에 오는 진월이나 술월, 미월, 축월과 함께 각 계절의 가장 왕성한 기운을 상징하는 좌오 묘유월에 해당되는 이 글자들과 어우러졌을 때 특히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한 공간에 어우러지면은 수국을 형성한다. 이때 국이라는 것은 형국이나 형상을 나타냅니다. 즉 신금은 금의 기운이 지배적이고 진토는 섭토인데 자수와 함께 모이면은 수국이 된다. 또 인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목이나 오화나 술토가 어우러지면은 화국을 형성한다. 또 해수가 묘목과 미토와 함께 어우러지면은 목국을 형성한다. 또 사화가 유금과 축토와 함께 어우러지면은 금국을 형성한다는 합의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신자진이 모여져 있어서 수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그 수국을 강조해버림으로써 오는 엄청난 실수가 있습니다. 인호술도 마찬가지고 해묘미도 마찬가지고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목과 오화가 술토가 어우러지면 엄청난 화국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묘미도 마찬가지고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주에서 중화를 돕는 두 오행인 중화용신, 즉 용신과 희신, 그리고 기신과 구신이 대립되고 남는 하나의 오행은 한신인데 이들 희용, 기구, 한신을 의식하지 않는 채 무조건 신자지는 수국이 어떻다, 인호술은 화국이 어떻다, 해묘미는 목국이 어떻다, 사유축은 금국이 어떻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지는 각각의 모든 오행이 섭토 또는 음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과 자수, 진토이기 때문에 수국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될 수는 있습니다. 인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목과 오화가 술토가 이루어지면 화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묘미나 사유축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토가 조토로서 사주에서 불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가 있다면 이 미토는 나쁘지 않은 오행이 됩니다.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가 해수와 묘목과 함께 어우러져서 목국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화토가 용신일 때 그것이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토가 용신이라는 것은
수목이 기구신이라는 것이고 화가 암장되어 있는 미토가 해수와 묘목에 의해서 목국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화기를 쓸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해묘미 목국은 목이 되어서 용신이 되는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구신으로 되어버린다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미토가 묶여 버립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묘미 한 목국이 한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이 그 사주에서 한신이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수금이 희용신일 경우에 화토가 기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의 노행이 목이 한신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주에서 해묘미 합이 된다면은 용신에 해당되는 해수가 미토와 묘목과 미토의 목국에 의해서 수기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묶여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름에 태어나서 수금이 희용신이고 화토가 기구신이라면은 반드시 사유축을 이루는 사화수옥의 병화가 그 합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토가 용신이라면은 유금과 축토 속에 있는 기운들이 특히 신금이 사화 속에 있는 병화를 합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화는 용신인 경우에 사화는 유금과 축토와 사유축 합을 함으로 인해서 용신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제반 사항들을 잘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에서 삼합이 일어날 때 지장 간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런 합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의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계절의 구분을 위해서 해수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겨울은 물의 계절이고 봄은 목의 계절이고 여름은 화의 계절이고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인 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합을 위해서 우리가 지장간에서 도대체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런 합의 이론이 만들어졌는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수 속에 무갑임이 있습니다. 갑목이 등장합니다. 갑목은 십간의 가장 어뜸이 되는 오행이고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 갑목은 뒤에 올 봄의 계절의 대표적인 오행, 양의 오행입니다. 그것이 해중 갑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왕성한 수기운에 의해서 임수에 의해서 생을 받고 있습니다. 눈여겨 봐놓을 만한 대목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봄의 임목 속의 병화도 다음 계절에 올 병화가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목의 기운인 갑목이 병화를 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운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사화 속에 이 무경병을 보면은 다음 계절에 올 금의 대표적인 오행인 양금이 경금이 있고 왕성한 화의 기운에 의해서 화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신금 속의 무임경을 보면은 이 임수는 다음 계절에 올 해수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금의 왕성한 기운의 대표 오행인 양의
경금의 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절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그 해중간목이나 인중병화, 사중경금, 그리고 신금 중에 있는 임수와 같이 그 다음 계절을 위해서 이미 그 기운이 먼저 와서 그 계절의 기운의 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이 축토 속에 있는 계수와 신금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기운은 전 계절의 금의 기운이 계속 따라와서 축토 속에 있는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을 해주고 그 기운을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 수기운은 진토 속의 계수로서 모광지절의 을목을 생해 줌으로써 그 역할을 다합니다. 또 미토 속의 정을기를 보면은 이 목기운은 을목으로서 미토 속에 있는 정화를 생해 줌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다합니다. 또 술토 속의 신정물을 보면은 이 여름의 화기는 정화로서 가을의 금기운을 화생금 해주고 그 역할을 다합니다. 이렇듯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장간에서 계절의 흐름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월의 마지막 기운인 생왕고의 임수는 자수로 그 기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수 속에 있는 계수는 축토 속에 있는 계수로 기운이 이어지고, 축토 속의 기토는 다시 임목 속의 무토로, 임목 속에 있는 간목은 묘목에 있는 간목으로, 묘목 속에 있는 을목은 진토 속에 있는 을목으로, 또 진토 속에 있는 무토는 사화 속에 있는 무토로 기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화 속에 있는 병화는 오화 속에 있는 병화로, 오화 속에 있는 정화는 미토 속에 있는 정화로, 정화 속에 있는 기토는 신금 속에 있는 무토로, 신금 속에 있는 경금은 유금 속의 경금으로, 유금 속에 있는 신금은 술토 속에 있는 신금으로, 술토 속에 있는 무토는 해수 속에 있는 무토로 끊임없이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축토와 진토와 미토와 술토를 본다면은 그 기운들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양으로 아주 균형 있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자진의 예를 두고 보았을 때 신금 속에는 무임경이 있습니다. 자수 속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 속에는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어우러지면은 그 가운데 기운이 모두 수기운으로 모여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도표가 없다면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진의 경우 신금 속에 있는 임수와 자수 속에 있는 임계수, 진토 속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수기운으로 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진 수국을 했을 때 그 수기운이 희용신이 되느냐 기구신이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한신이 되느냐를
의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자지는 수국이다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착각이 일어납니다.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만나서 엄청난 수의 기운을 이루는구나라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 오행이 원국 안에 있거나 또는 대운과 세운에서 서로 같이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원국의 암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국에서 이 세 글자가 다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만 있느냐 자진만 있느냐 또는 신금과 진토만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강한 수기운을 암장하고 있는 자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주가 이 합을 한 이후에 그 수가 용신으로서 작용을 하느냐 기구신으로 작용을 하느냐 또는 한신으로 작용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구분이 없이 막연하게 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을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합도 별거 아니다, 심지어는 충도 별거 아니라는 궤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이 되는 오행이 희용신이냐 기구신이냐 한신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희용신이 합을 하고 있을 때는 기구신이 가서 그 합을 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묘미 합을 하는데 가장 중심 오행인 묘목이 있는데 화목이 용신과 희신인 사주에서는 금이 기구신입니다. 그렇다면 금이 가서 극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합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신으로서 합이 된 오행이 기구신이 됐을 때는 그것을 깰 수 있는 어떤 오행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 아주 중요함으로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합을 했는 오행이 한신이면은 그건 불가합니다. 기구신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강한 기운을 깰 수 있는 오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사주에 중화작용을 하지 않는 오행이고 일간의 마음 먹은 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한신 오행이 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금을 용신으로 쓰는 어떤 사주가 있는데 해묘미 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해묘미를 묘목을 극을 해서 합을 깨어버릴 수 있는 글자는 유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은 사주에 희용신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오행을 극하거나 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할 힘도 없을 뿐더러 충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해묘미 합이 목이 되고 그 목이 한신이 되었을 때 이 합을 깰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합이라는 것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 기운이 뭉쳐진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이것은 체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사주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용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사주에서 정확한 중화작용을 하는 오행이 무엇이고 중화작용을 방해하는 글자가 무엇이고 남는 하나의 오행인 한신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는 이 체가 아닌 용의 학문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그 실체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체의 이론에 근거해서 용어로 변형된 개념으로 생을 보고 합을 보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합과 충과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지지삼합이 있지만은 신자진 수국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수기운을 만들어낸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의 사주에서 수금이 용신일 경우에는 신자진 합수국이 되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자진 수국이 된다는 의미는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모여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닌 플러스 알파의 수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호술 화국이 되던 것은 무조건 이 세 글자가 만나면 엄청난 화기를 만들어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화목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에서는 인호술 화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는 데 보다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름 사주에 수금이 희용신인 사주라면은 인호술 화국이 있다면 매우 강한 화기가 정폭되어서 사주의 기구신이 더욱 힘을 받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묘미와 사유축은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용신이 수금이냐 화목이냐 화토냐 토금이냐에 따라서 이 합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화 속에 있는 병화 하나가 사유축 전체를 합을 하면서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름에 수금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에서 사화와 유금과 축토가 사주 원국에 있다면은 사중 병화 하나로 인해서 경금, 유금과 축토 속에 있는 글자가 사화와 만나서 사유축 금국이 되고 싶어 하나 병화 하나로 인해서 합을 이루지 못하고 합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병화 하나가 무슨 그런 힘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오행 해석에 있어서 숫자보다는 그 오행이 갖고 있는 힘을 보아야 합니다. 힘이 있는 오행이라는 것은 귀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사주에서 화가 용신이라면은 오히려 수금이 기구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화 속에 있는 용신인 병화는 유금과 축토가 사화와 만나서 사유축 금국으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사화는 축토 속에 있는 유금 속에 있는 신금으로 인해서 병신합수로 끌려가 버립니다. 화의 기능이 용신으로서 작용을 못하고 기구신에 의해서 합거되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인호술과 해묘미 사유축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에는 지지삼합에 대한 종합적인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